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의 나로 충분할까? 더 나은 내가 될 수는 없을까? 특히 청소년 시기에 혹은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더 멋진 자신을 꿈꾸죠. 그런데 그 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지 않나요? 마치 거대한 바위를 조각해서 나만의 멋진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요. 오늘은 바로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의 렌즈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다듬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채워야 하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볼게요. 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이 책, 더 나은 내가 되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심리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가이드북이죠.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설명란에 링크된 블로그에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어요. 이 영상과 함께 PDF를 참고하시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소량의 법칙입니다. 이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본론 1. 최소량의 법칙, 나를 결정짓는 가장 약한 고리. 여러분, 혹시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개념은 1843년 독일의 생물학자 리비이가 발견한 법칙인데요. 식물의 생장은 그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중 가장 부족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식물에 물, 햇빛, 질소, 인 등 모든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칼륨이 부족하다면 그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이 법칙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물통을 떠올려보세요. 물통을 이루는 나무판 하나가 다른 판들보다 짧다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그 짧은 판 높이까지만 물이 채워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성, 리더십, 신뢰성, 친화력, 능력 등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자질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면 시험 성적은 좋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게 저를 규정하는 약한 고리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나의 짧은 나무판이 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장 부족한 부분은 뭘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상의 끝에서 더 구체적으로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2단근과 채찍, 동기부여의 숨겨진 함정.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 흔히 동기부여를 위해 당근과 채찍을 떠올리죠. 좋은 성과를 내면 상을 주고 실수를 하면 벌을 주는 방식이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일까요? 놀랍게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당근과 채찍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과잉정당화 효과라는 건데요. 이 개념이 여러분의 동기부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원래 열심히 하던 일에 갑자기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오히려 동기가 떨어질 수 있대요. 이를 과잉정당화 효과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매일 즐겁게 책을 읽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책 한 권 읽으면 용돈 1만 원 이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처음엔 좋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용돈 안 주면 안 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경험 아니신가요? 반대로 벌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서 90점 아래면 게임 금지야 같은 경고는 오히려 그래, 벌칙 받으면 그만이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만들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외부의 보상이나 벌칙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안에서 동기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공부할 때 이걸 배우면 내가 더 똑똑해질 거야 라는 내적 동기를 찾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움직이고 있나요? 외부의 보상 때문에?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영상의 다음 파트에서 더 깊이 풀어볼게요.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론 3다중지능 이론 나만의 강점을 찾아라.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능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IQ, 즉 논리 수학 지능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인간의 지능이 단순히 IQ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는 인간의 지능을 무려 8가지로 나눴는데요. 이 이론이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거예요. 어떤 지능들이 있는지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는 논리 수학 지능. 이건 우리가 흔히 IQ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학, 과학, 논리적 사고에 강한 분들이 이 지능이 높죠. 엔지니어, 과학자, 재무분석가 같은 직업에 적합하답니다. 두 번째는 언어 지능. 말재주와 글솜씨가 뛰어난 분들, 작가나 기자가 꾸민 분들께 딱 맞죠. 세 번째는 공간 지능. 공간을 시각화하고 설계하는 능력이요. 건축가나 디자이너에게 필요하죠. 네 번째는 음악 지능. 멜로디를 쉽게 기억하거나 리듬을 창조하는 능력인데 음악가에게 필수적이죠. 다섯 번째는 신체 운동 지능. 몸을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능력으로 무용가, 운동선수, 심지어 외과 의사에게도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대인관계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눈치 빠르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죠. 비즈니스맨, 교사, 외교관에게 딱이에요. 일곱 번째는 자기성찰 지능.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반성하는 능력으로 예술가나 심리학자에게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자연 탐구 지능. 식물이나 동물,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인데 농업이나 생물학 분야에서 빛을 발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이 8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지능은 더 강하고 어떤 지능은 약하죠. 예를 들어 저는 언어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 강한 편이에요.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재미를 느끼죠. 하지만 논리 수학 지능은 좀 약해서 수학 문제 풀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은 어떤 지능이 강한가요?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어떤 지능이 두드러지는지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지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본론 6가지 학습 원칙 실생활에 적용하기. 자, 이제 나만의 강점을 발견했으니 그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6가지 학습 원칙을 제시해요. 이 원칙들은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 전반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원칙은 사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달달 외운다고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걸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영어를 배웠다면 외운 단어를 친구와 대화해서 써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빨리 복습하기. 새로운 걸 배운 후 사흘 안에 복습하면 기억이 훨씬 오래 가요. 세 번째는 스스로 답을 찾기. 시험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 책을 반복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보상과 벌칙 설정.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30분 게임 시간을 주는 식으로요.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두뇌 건강 유지. 균형 잡힌 식사와 적당한 휴식은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나 선배와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성장하게 되죠. 이 원칙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복습을 자주 미루곤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사흘 안에 복습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원칙이 가장 끌리시나요? 이 원칙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당신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심리학적 개념인 애착과 몰입이 어떻게 우리를 성장시키는지 알아볼게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본론 5애착과 몰입 성장의 심리적 기반. 여러분, 애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 해리 할로의 유명한 원숭이 실험을 통해 이 개념이 정말 흥미롭게 설명되는데요. 갓 태어난 붉은 털 원숭이를 어미와 분리한 뒤 2개의 가짜 어미 모형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젖을 주는 딱딱한 철사 모형, 다른 하나는 젖은 없지만 보송보송한 첫 모형이었죠. 과연 새끼 원숭이들은 어떤 모형을 어미로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새끼 원숭이들은 젖을 주는 모형보다 보송보송한 모형을 어미로 선택했어요. 배고플 때만 철사 모형에 갔다가 젖을 먹고 나면 바로 첫 모형으로 돌아왔죠.
심지어 무서운 일이 있을 때는 첫 모형을 꼭 안고 떨어지지 않았대요. 이 실험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모와의 애착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형성하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심리적 기반이 되죠. 또 하나 흥미로운 개념은 몰입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뭔가에 푹 빠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책 읽거나 그림 그릴 때 그런 상태에 빠지곤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르는데 도전적이지만 너무 어렵지 않은 일을 할 때 느끼는 행복감이래요. 이 책은 몰입 상태에 자주 빠지는 사람이 더 쉽게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몰입하시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어떻게 더 자주 몰입할 수 있을지 다음 파트에서 알아볼게요. 본론 6공감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바로 공감이에요. 영어 속담에 Put yourself in the other person's shoes라는 말이 있죠. 직역하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뜻인데,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공감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에요. 저도 예전에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입장만 고집했던 게 후회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난 거지? 라고 묻고 진심으로 들어보는 거죠. 그런 작은 행동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 공감했던 순간이 있나요? 그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바꿨는지 잠시 생각해보세요. 아웃로 마무리. 자, 오늘 우리는 더 나은 내가 되기라는 책을 통해 최소량의 법칙, 당근과 채찍, 다중지능 이론, 학습 원칙, 애착과 몰입, 그리고 공감까지 나를 성장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작은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니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래 설명란에 링크된 블로그에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짧은 나무판이나 강점 지능 혹은 몰입했던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여정, 지금 시작해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도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